1995년 3월 27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하늘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봄의 기온이 서서히 도시를 감싸기 시작하던 그 아침, 코르소 베네치아 거리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출근길 직장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비아 팔레스트로 20번지에 위치한 고급 사무실 건물 앞에 한 남자가 도착합니다. 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손에는 몇 권의 잡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4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고 우아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던 그 남자는 바로 마우리치오 구찌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찌의 창립자인 구치오 구찌의 손자이자 한때 이 거대한 패션 제국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죠. 비록 2년 전인 1993년에 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여전히 밀라노 상류사회의 중심인물이었습니다. 건물 경비원인 주세페가 그를 맞이했고 마우리치오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세페는 눈앞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 하나가 마우리치오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죠. 이어 총성이 울렸고 한 발, 두 발, 세 발, 그리고 마지막 한 발까지 총 4발이었습니다. 발사된 총알들은 그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주세페에게도 총을 겨누어 팔에 2발을 맞췄지만 다행히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마우리치오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제국의 마지막 상속자가 밀라노 한복판에서 청부업자에 의해 총에 맞아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고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센세이셔널한 범죄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비극의 진정한 이야기는 그로부터 2년 후에야 비로소 밝혀지게 되었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랑, 배신, 질투, 그리고 복수라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88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구치오 구찌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밀짚모자 사업을 운영했지만 사업이 파산하면서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젊은 구치오는 더 나은 삶을 찾아 1897년 16세의 나이에 영국 런던으로 떠났죠. 런던에서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였던 사보이 호텔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벨보이로 일하면서 그는 매일같이 유럽 귀족들과 상류층 인사들을 접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구치오는 부유한 손님들이 호텔로 들고 오는 고급 가죽 트렁크와 여행 가방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짐을 담는 용기가 아니었고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치오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사는 것이라고 말이죠. 4년간의 런던 생활을 마치고 피렌체로 돌아온 구치오는 가죽 산업에서 일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1901년 그는 아이다 칼벨리와 결혼하게 됩니다. 아이다에게는 이미 전 관계에서 낳은 아들 우고가 있었고 구치오는 그를 양자로 입양했죠. 이후 부부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엔초는 9살에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4명의 아들 바스코, 알도, 우고, 그리고 로돌포가 훗날 구찌 제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1921년 마침내 구치오의 꿈이 현실이 되었고 피렌체의 가장 고급스러운 쇼핑 거리 중 하나인 비아 델라 비냐 누오바에 첫 번째 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 가죽 여행 가방과 액세서리를 판매했으며 구치오는 런던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품질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의 제품들은 최고급 가죽과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졌죠. 구치오의 슬로건은 간단했습니다. 품질은 가격이 잊힌 후에도 오래 기억된다. 하지만 1930년대 무솔리니 정권 하에 이탈리아가 국제연맹의 제재를 받으면서 가죽 수입이 금지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는 오히려 구찌에게 혁신의 기회가 되었고 구치오와 그의 아들들은 대나무, 삼배, 캔버스 등 대체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 시기에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구찌의 상징이 된 뱀부백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대나무로 손잡이를 만든 이 가방은 전쟁 후에도 큰 인기를 얻으며 구찌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953년 1월 2일 구치오 구찌는 밀라노에서 세상을 떠났고 향년 71세였습니다. 그의 유언장은 첫 번째 가족 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치오는 회사 지분을 세 아들인 바스코, 알도, 로돌포에게만 남기고 딸 그리말다는 제외했습니다. 그리말다가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말았죠. 구치오의 장남 알도가 회사의 지휘봉을 잡았고
알도는 아버지와 달리 야심차게 해외 진출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2주 전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뉴욕의 첫 번째 해외 매장을 열었죠. 알도의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그는 고객이 이탈리아까지 올 필요 없이 구찌가 고객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뉴욕을 시작으로 런던, 파리, 도쿄, 홍콩으로 매장을 확장해 나갔죠. 1960년대 구찌는 할리우드 스타들과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74년 바스코 구찌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회사 지분은 알도와 로돌포 두 형제에게 50대 50으로 나뉘게 됩니다. 알도는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세 아들인 조르지오, 파올로, 로베르토에게 각각 3.3%씩 나눠주어 40%를 보유하게 되었고 로돌포는 50%를 그대로 유지했죠. 1948년 9월 26일 피렌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가 바로 마우리치오 구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로돌포는 구치오의 막내 아들이었고 그는 처음에 가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로돌포는 마우리치오 다르카라라는 예명으로 영화배우로 활동했었죠. 그는 1930년대와 40년대 이탈리아 영화계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로돌포는 여배우 알레산드라와 결혼했고 마우리치오는 이 부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마우리치오의 어린 시절은 특권과 비극이 교차했죠. 구찌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자랐지만 어머니를 일찍 잃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 로돌포는 아들에게 더욱 집착하고 보호적으로 변해갑니다. 로돌포는 아들을 끔찍이 아꼈지만 동시에 그를 통제하려 했었죠. 그는 마우리치오가 잘못된 사람과 엮이거나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갈까봐 항상 걱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70년 밀라노 상류층 파티에서 22세의 마우리치오는 한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파트리치아 레지안이었습니다. 당시 22세였던 파트리치아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연상시키는 검은 머리카락과 강렬한 눈빛을 가진 미녀였죠.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마우리치오는 첫눈에 그녀에게 매료되고 말았지만 하지만 파트리치아에게 마우리치오의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마우리치오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그녀에게 구애했으며 구찌 가문의 부와 명성을 앞세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결국 파트리치아는 그의 진심과 그가 제공할 수 있는 화려한 삶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두 번째 데이트에서 마우리치오는 그녀에게 청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로돌포는 이 결혼을 결코 축복하지 않았죠. 로돌포는 파트리치아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게 됩니다. 그녀는 원래 파트리치아 마르티넬리라는 이름으로 1948년 12월 2일 모데나 지방의 비뇰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생부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어머니 실바나는 웨이트리스로 근무했었죠. 파트리치아가 12살이 되던 해 그녀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어머니 실바나가 부유한 운송사업가 페르디난도 레지아니와 결혼했기 때문이었죠. 페르디난도는 파트리치아를 양녀로 입양했고 그렇게 레지안이라는 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양부의 재력 덕분에 파트리치아는 사립 교육을 받고 밀라노 상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돌포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돈만 보고 신분 상승을 노리는 사회적 등반가에 불과했습니다. 로돌포는 아들에게 절대 결혼을 수락할 수 없고 그녀와 헤어지라고 경고했지만 그러나 마우리치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972년 10월 28일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우리치오는 파트리치아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로돌포는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손녀들이 태어난 후에는 며느리에 대한 태도를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결혼 후 마우리치오와 파트리치아는 뉴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마우리치오는 삼촌 알도 밑에서 구찌 미국 지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동화 속 같았습니다. 뉴욕 올림픽 타워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 파트리치아는 이 화려한 삶을 만끽했죠. 그녀는 항상 최고급 구찌 의상과 보석으로 치장했고 밀라노와 뉴욕 사교계에서 눈부신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마우리치오의 아내가 아닌 구찌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죠. 1976년 6월 28일 첫째 딸 알레산드라가 태어나게 됩니다. 손녀의 탄생은 로돌포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고 그는 마침내 며느리 파트리치아를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인정했죠.
1981년 1월 27일에는 둘째 딸 알레그라가 태어났고 표면적으로 이들의 결혼 생활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두 딸의 어머니이자 구찌 가문의 며느리로서 파트리치아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파트리치아는 단순히 부유한 남편의 아내로 만족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구찌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싶어 했고 마우리치오의 사업적 결정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었죠. 그녀는 마우리치오에게 더 야심차게 행동하라고 부추겼고 구찌 제국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차 파트리치아는 마우리치오를 통제하려 했고 사업 결정에 개입했으며 남편이 누구와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지시하려 했습니다. 결국 마우리치오는 아내의 통제에 서서히 질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1982년 마우리치오의 삶에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셰리 맥너플린 라우드라는 여성으로 미국인 모델입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포르토 체르보에서 열린 12m급 요트 월드 챔피언십에서 마우리치오를 만나게 되었죠. 당시 셰리는 26세로 기혼 상태였고 물론 마우리치오도 기혼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마우리치오는 셰리를 집요하게 쫓았고 그녀가 플로리다로 돌아간 후에도 그는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해 클리어워터까지 찾아갔습니다. 1985년 3월 21일 마우리치오는 파트리치아에게 피렌체로 짧은 출장을 간다고 말했죠. 다음 날인 3월 22일 마우리치오는 친구를 통해 파트리치아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그 내용은 돌아가지 않겠다, 결혼은 끝났다였습니다. 마우리치오는 집을 나와 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파트리치아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피했고 친구를 통해 이별을 통보한 것이죠. 파트리치아에게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떠난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통해 안 돌아간다는 한마디로 13년 결혼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파트리치아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고 이제 그녀에게 분노와 복수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마우리치오의 결혼 생활이 파탄 나던 시기 구찌 가문 전체는 이미 치열한 내전 중이었습니다. 1983년 마우리치오의 아버지 로돌포가 전립선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가 보유했던 50%의 회사 지분은 유일한 아들인 마우리치오에게 상속되었죠. 갑자기 마우리치오는 구찌 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것은 삼촌 알도 구찌였고 알도는 40%의 지분만 가지고 있었지만 로돌포가 살아있는 동안은 동생과의 암묵적 협력으로 회사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고 35세의 젊은 조카가 50% 지분으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우리치오는 삼촌의 경영 방식에 불만이 많았었죠. 1980년대 구찌는 과도한 라이선싱과 저가 제품 라인 확장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는 크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브랜드로 전락하고 있었죠. 마우리치오는 구찌를 다시 명품 브랜드로 되돌리고 싶었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삼촌 알도를 물러나게 해야 했습니다. 알도의 아들 중에는 파올로 구찌가 있었고 그는 창의적이며 야심찬 인물이었지만 아버지와 삼촌들로부터 항상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1980년 파올로는 몰래 자신만의 패션 라인인 피지 컬렉션을 출시하려 했었죠. 이를 알게 된 알도와 로돌포는 격분했고 파올로를 해고한 뒤 구찌 이름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파올로는 복수심에 차올랐고 미국 국세청에 아버지 알도의 탈세 혐의를 제보합니다. 자신의 친아버지를 세무 당국에 밀고한 것이었죠. 결국 알도는 $1,100만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플로리다 연방교도소에서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제국의 수장이 아들의 배신으로 감옥에 간 것입니다. 마우리치오는 사촌 파올로와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함께 알도를 축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죠. 마우리치오는 이사회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1984년 알도는 구찌 그룹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마우리치오는 드디어 구찌 제국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알도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고 그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알도는 마우리치오가 아버지 로돌포의 서명을 위조하여 상속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고발하게 됩니다. 마우리치오는 기소를 피해 스위스로 도망쳤고 1989년까지 이탈리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혐의는 무죄로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1989년
마우리치오는 투자은행 인베스트코프와 손을 잡고 구찌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는 구찌를 다시 명품 브랜드로 되돌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마우리치오의 경영은 실패로 돌아갔고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구찌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1993년 마우리치오는 인베스트코프에 자신의 지분 50%를 1억 7천만 달러에 매각했고 1921년 구찌가 세운 구찌는 72년 만에 구찌 가문의 경영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우리치오가 떠난 직후 구찌는 톰 포드의 지휘 아래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1985년 마우리치오가 떠난 후 파트리치아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두 딸 알레산드라와 알레그라를 홀로 키워야 했었죠. 물론 마우리치오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이 있었지만 그녀에게 중요했던 것은 구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13년간 그녀는 구찌 부인으로 살았습니다. 사교계에서 그녀의 존재감,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모든 것이 그 이름에 묶여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녀를 버린 것입니다. 파트리치아의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마우리치오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가 공식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1992년 파트리치아는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이 수술은 훗날 그녀의 변호인들이 재판에서 중요한 논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1990년 마우리치오의 삶에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합니다. 파올라는 1953년 밀라노에서 태어난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전직 모델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마우리치오의 어린 시절 친구였죠. 그녀는 심지어 1972년에 마우리치오와 파트리치아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83년 파올라는 구리 사업가 조르지오 콜롬보와 결혼했고 1985년에 아들 찰리를 낳았지만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 한 프라이빗 클럽에서 마우리치오와 파올라는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죠. 오랜 우정은 곧 사랑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쉐리와의 관계를 정리한 마우리치오는 파올라와 함께 밀라노 코르소 베네치아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1994년 마우리치오와 파트리치아의 이혼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고 파트리치아는 연간 86만 달러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그녀가 원했던 금액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혼 판결에 따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구찌라는 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트리치아는 마우리치오와 파올라의 새 삶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죠. 그녀는 마우리치오의 주변에 스파이를 심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됩니다. 또한 파트리치아는 마우리치오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고 협박했습니다. 1993년 마우리치오가 구찌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트리치아는 자신이 구찌 제국을 지키기 위해 마우리치오를 부추기고 지원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모든 것을 팔아버리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마우리치오가 파올라와 결혼할 계획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만약 마우리치오가 재혼하면 파트리치아의 위자료는 연간 86만 달러에서 43만 달러로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연간 43만 달러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하지만 파트리치아에게 그것은 렌틸콩 한 접시에 불과했습니다. 1994년 파트리치아의 삶에 한 여성이 깊이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피나는 나폴리 출신의 점술가이자 심령술사입니다. 그녀는 TV에도 출연하는 나름 유명한 인물이었고 한때 구찌 매장을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피나와 파트리치아는 1980년대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1994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나는 파트리치아의 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파트리치아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마우리치오를 살해하고 싶다는 욕구를 숨기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화난 전처의 빈말로 치부했지만 하지만 피나는 달랐습니다. 피나는 파트리치아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약 36만 5천 달러의 청부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파트리치아가 동의하자 피나는 청부업자를 찾기 시작했죠. 피나는 자신이 자주 묵던 밀라노의 허름한 호텔에서 일하는 야간 접수원 이바노 사비오니에게 접근합니다. 이바노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나는 그에게 부자 고객을 상대로 좀 특별한 일을 해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바노는 자신의 친구인 오라치오 치칼라에게 연락했고 당시 오라치오는 도박 중독에 빠져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라치오는 직접 살해할 인물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베네데토 체라울로를 찾아냅니다. 베네데토는 시칠리아 출신으로 한때 피자집을 운영했지만 사업이 망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었죠. 그는 전문 청부업자가 아니었고 그저 돈이 절박하게 필요했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마우리치오에게 현상금이 걸리자 그는 기꺼이 방아쇠를 당기기로 결심합니다. 1995년 초 마우리치오와 파울라가 곧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파트리치아는 두 사람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공범들에게 빨리 끝내라고 독촉하기 시작했죠. 1995년 3월 27일 마우리치오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고 파울라와 함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삶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는 구찌 경영에서 손을 뗀 후 공허함을 느꼈지만 파울라와의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우리치오는 집을 나서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고 그가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30분경이었습니다. 마우리치오는 경비원과 인사를 나눈 후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순간 건물 안에 숨어있던 베네데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우리치오에게 총 4발을 발사했고 그렇게 마우리치오는 46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베네데토는 재빨리 건물을 빠져나왔고 밖에서는 오라치오가 도주용 차량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현장에서 사라졌죠. 그날 밤 파트리치아는 자신의 다이어리를 꺼내 한 단어를 적었는데 그 단어는 그리스어로 천국이었습니다. 마우리치오의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밀라노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우리치오에게는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찌 가문 내부의 분쟁, 사업상의 갈등, 그리고 복잡한 개인 관계 등 용의선상에 오를 만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경찰이 처음 주목한 것은 마우리치오의 복잡한 재정 문제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는 델포 조르지라는 인물에게서 4천만 달러를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우리치오가 델포에게 빚을 갚지 않아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델포는 마우리치오가 빚을 모두 갚았으며 어떠한 갈등도 없었다고 진술했죠. 카지노 관련 인맥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마우리치오는 도박을 즐겼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인물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모든 단서는 막다른 골목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파트리치아 역시 용의선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우리치오를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그녀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우리치오가 살해된 다음 날 그녀는 파울라에게 퇴거 통보를 보냈습니다. 마우리치오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3시간 만에 작성된 문서였죠. 결국 파트리치아는 파울라를 쫓아냈고 두 딸인 알레산드라와 알레그라와 함께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파울라는 처음부터 파트리치아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심증뿐이었고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1995년이 지나고 1996년이 지나갔고 이 사건은 2년간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실질적으로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 시기 파트리치아는 자유롭게 밀라노 사교계를 누비며 살았고 구찌 옷을 입었으며 구찌 가방을 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공범들 사이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파트리치아가 공범들에게 약속한 돈을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목숨을 건 일이었는데 약속된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죠. 1997년 1월 8일 한밤중에 밀라노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보자는 전화로는 많이 말할 수 없다며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제보자를 직접 만나기로 했고 그로부터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제보자는 이바노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랑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바노가 한 술자리에서 마우리치오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허풍을 떤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놀라운 정보도 있었고 이바노가 다시 한번 청부업자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표적은 파트리치아였습니다. 공범들은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분노하여 그녀를 협박하거나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청부업자로 위장하여 이바노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반호는 이 미끼를 물었고 경찰은 이반호와 다른 공범들 사이에 통화를 도청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경찰은 마침내 마우리치오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녹음에는 범행의 전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1997년 1월 31일 밀라노 경찰은 동시에 5명을 체포합니다. 그렇게 파트리치아, 피나, 이바노, 오라치오, 베네데토가 체포되었고 이탈리아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998년 5월 밀라노 법정에서 파트리치아와 4명의 공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은 처음부터 엄청난 관심을 보였고 전 세계 기자들이 밀라노로 몰려들었죠. 이혼 판결로 구찌 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구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청부업자 비용을 물어봤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하지만 실제로 범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트리치아의 변호인단은 2가지 전략을 펼쳤고 첫째는 그녀가 피나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들은 피나가 파트리치아에게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사후에 파트리치아를 협박하여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는 파트리치아가 1992년에 받은 뇌종양 수술로 인해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들은 종양이 그녀의 성격과 판단력에 영향을 미쳐 범행을 계획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임명한 정신과 전문가들은 파트리치아가 재판을 받기에 충분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판정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들을 제시했고 첫째는 여러 증인들이 파트리치아가 청부업자를 구한다며 말하고 다녔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둘째는 마우리치오가 살해된 날 그녀가 다이어리에 적은 천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핵심 증거는 도청된 전화 녹음이었죠. 공범들이 당시 범행에 대해 대화하고 파트리치아에게서 나머지 돈을 받아내려는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범들 모두 파트리치아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8년 11월 3일 6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고 재판장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파트리치아는 징역 29년, 피나는 징역 25년, 이바노는 징역 26년, 오라치오는 징역 29년, 베네데토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파트리치아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이어갔고 2000년 밀라노 항소법원은 결국 파트리치아의 형량을 29년에서 2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005년 교도소 규정에는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파트리치아의 법률팀은 예외를 얻어냈고 결국 그녀는 반려동물로 흰 담비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감옥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피나는 2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3년을 복역한 후 2010년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 그녀는 조용히 살아왔지만 가끔 미디어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10월 파트리치아는 18년의 수감 생활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원래 형량이 26년이었으니 그녀는 모범수로서 약 8년을 감형받은 셈이었습니다. 68세가 된 파트리치아는 밀라노로 돌아왔고 그녀는 어깨에 앵무새를 안치고 밀라노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석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TV 취재팀이 파트리치아의 앞에 불쑥 나타나 왜 직접 쏘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파트리치아는 자신도 모르게 제 시력이 좋지 않거든요. 빗 맞출까 봐요. 라고 답했습니다. 2017년 밀라노 법원은 놀라운 판결을 내렸고 청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리치아가 마우리치오의 유산에서 연간 120만 달러의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파트리치아가 수감되어 있던 18년 동안 받지 못한 위자료 총 2천만 달러 이상을 소급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6년 출소 후 파트리치아의 2딸 알레산드라와 알레그라가 어머니에게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고 파트리치아가 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마우리치오가 1993년 사망 전에 서명한 이혼 합의서에서 평생 위자료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파트리치아가 승소한 것이었죠. 이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고 전 남편 사례를 교사한 범죄자가 그 피해자의 유산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때로는 가장 파괴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